혹시 매일 이렇게 출퇴근하시면서요. 아, 나 진짜 사표 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품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런 많은 직장인들의 마음속 깊은 고민이죠. 샐러리맨의 애환. 이 얘기에 대한 겁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면서 또 경영학 박사 학위도 가지신 이유경님의 글인데요. 샐러리맨의 애환과 재기예법, 이 글의 일부를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거 있잖아요. 샐러리맨 신화. 그렇죠. 성공신화. 네. 그게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 슬픔, 또 비참함, 고독감, 이런 감정들의 원인이 뭔지 좀 짚어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 실체가 뭔지 좀 명확하게 들여다보고요. 또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해법까지 함께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현실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냉정한 현실이요. 네. 요즘 신사오정이라는 말이 다시 들린다고 하죠. 아, 네. 그 IMF 때. 네, 맞아요. 외환위기 때 45세 정년 이걸 뜻하던 말인데 이게 다시 들린다는 거예요. 최근 자료 보니까 40대, 50대 실직자 중에 절반 이상, 51%나 된대요. 절반 이상이요? 와. 네, 근데 그 이유가 사업 부진이나 구조조정 같은 거. 다시 말하면 일감이 없어서 회사를 떠난다는 거죠. 아,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그냥 밀려나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상황 때문에 밀려나는 거. 참 좀 씁쓸한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게 그냥 개인의 역량 문제를 넘어서는 뭔가 좀 더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 뭐 이런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한 회사 들어가서 뭐 뼈를 묻겠다. 이게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정말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떤 사례인가요? 이분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 회사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핵심 인재로 일하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도 여러 개 성공시키신 분이에요. 와, 정말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네요. 네, 한때는 진짜 잘 나간다 이런 평도 들었는데 작년에 회사 내 정치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셨대요. 아, 정치적인 문제.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희망을 가졌는데 올해 인사 발령에서는 심지어 예전에 자기 팀원이었던 후배 직원 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 팀원 밑으로요?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겠는데요? 재기를 하려고 밤낮 없이 노력하고 남들이 좀 꺼리는 굳은 일도 막 자처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그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오는 좌절감, 정말 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막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대학생 딸이랑 고등학생 아들 또 아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다고 해요. 스스로를 월급 받는 노예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노예 같다. 그 정도로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으신 거네요? 네,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비슷한 감정이나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바로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모여서 뭘 보여주냐면 과거에 우리가 믿었던 그 샐러리맨 신화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승진하고 성공한다. 그렇죠. 그 믿음이 현실에서 좀 깨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뭐 임원 되고 사장 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를 나와서 창업해서 성공하는 이야기. 이것도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고요. 맞아요. 실제로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1,600만 직장인 중에 억대 연봉 받는 비율이 고작 3%래요. 3%. 정말 적네요. 네, 거기에다가 또 재계에서 좀 존경받고 따를 만한 경영자 롤모델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의 어떤 기대치하고 지금의 현실하고 그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 좌절감 이게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된 거죠. 이런 좀 힘든 현실 속에서 많은 샐러리맨들이 첫 번째로 느끼는 깊은 감정이 바로 슬픔이라고 해요. sadness.
슬픔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 슬픔의 핵심 원인을 상실감에서 찾아요. sense of loss. 아, 상실감. 예전에는 나 자신감도 넘쳤고 능력, 학벌, 인맥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일이 꼬이고 예전에 나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옛말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무력감이랑 같이 찾아오는 감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분석은요. 자료에서 슬픔은 상실감에서 오고 반대로 기쁨, 조이는 성취감에서 온다고 딱 대비를 시켜요. 아, 슬픔은 상실감, 기쁨은 성취감. 네,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것처럼 이런 변화는 그냥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변화 자체를 막 부정하거나 과거에 막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이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네,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어려움, 이 특정 시점에만 딱 갇히지 말고 인생 전체라는 좀 더 큰 흐름, 맥락 속에서 현재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상실감에 완전히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픔을 넘어서 더 깊은 고통, 비참함, misery. 이걸 느끼는 경우도 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비참함. 이 감정은 주로 자발성, 그러니까 스폰터네이티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다고 설명을 해요. 자발성을 잃었을 때요? 네, 예전에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존 때문에 혹은 상황에 떠밀려서 자존심을 굽히고 원치 않은 행동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아,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야 할 때군요. 그렇죠. 여기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 일화가 나오는데 이게 참 강렬해요. 아, 디오게네스요? 디오게네스가 팥을 씻고 있는데 출세한 옛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권력자한테 아첨하는 법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팥 씻는 비참한 생활은 안 했을 텐데.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웃으면서 받아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네야말로 이렇게 팥 씻어서 소박하게 사는 법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구차하게 남한테 아첨하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하, 정말 디오게네스다운 답변이네요. 이 대화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딱 현대 직장인이 처한 딜레마 같아요. 가치와 생존 사이의 갈등. 네. 실제 능력이나 정도보다는 가끔 인맥이나 편법, 술수 이런 게 더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특히 자료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 앞에서 사람이 쉽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아, 돈 문제? 돈은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수많은 갈등이나 타협이 결국 다 돈 문제랑 연결되고 자료에서는 심지어 자본주의는 세속화된 종교 같다는 말까지 인용하면서요. 네. 돈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치 않는 삶을 강요당하고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살아야 하는 현실을 비판해요.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자발성,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는 거, 이게 정말 쉽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발성과 존엄성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감정으로 고독을 이야기합니다. loneliness, 고독이요? 이건 그냥 혼자 있는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긍심, 프라이드를 잃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소외감, 엘리네이션을 느낄 때 찾아온다고 분석해요. 관계 속에서의 고독이군요. 네. 옛날 직장에는 서로 부족한 거 가르쳐주고 어려울 때 막 나서서 도와주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뭐 그런 풋풋한 직장에 훈훈한 동료에 이런 게 있었다고 회상하거든요. 아, 옛날에는 좀 그런 낭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어제 동료가 오늘은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고 심지어 상대방 약점이나 실수를 이용해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에요. 이런 데서 진짜 유대감을 느끼긴 어렵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더 좀 파괴적인 것 같아요. 사무실에 동료들이랑 같이 있어도 심지어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으면 그건 관계 속의 고독, 소외에서 오는 깊은 고독이죠. 네. 이런 좀 비인간적인 경쟁 환경이 우리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심리적인 에너지를 다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료는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전환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바로 부정적인 고독을 긍정적인 호젓함, 솔리튜드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고독을 호젓함으로요? 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에 푹 빠지거나 아니면 뭐 정원에 있는 화초를 가꾸거나 이렇게 어떤 대상이나 활동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평화로움,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몰입하는 경험. 네. 이건 외부와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면서 고독을 치유하는 방식인 거죠. 자, 이렇게 샐러리맨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슬픔, 비참함, 고독, 이 세 가지 핵심 감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그쵸. 그럼 이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다행히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기를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해법 혹은 관점의 전원을 제안합니다. 네, 해법이 중요하죠. 첫 번째가 바로 관점 바꾸기, changing perspective입니다. 관점 바꾸기.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 볼펜 팔면서 국어하던 분에게 어떤 신사가 다가가서 볼펜 값을 딱 내고는 볼펜 하나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덧붙였다는 이야기 있죠. 지금부터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아, 네, 그 유명한 이야기. 이 일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걸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새로운 의미 부여, 그러니까 리프레이밍을 통해서 현실을 다시 정의하는 그 힘에 있는 거죠. 아, 의미를 다시 부여한다.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섭씨 20도라도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다 느끼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걸 어떤 틀, 프레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물이 반잔밖에 안 남았네 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물이 반잔이나 남았네 하고 가능성을 보는 것에 비교해요. 아, 반잔밖에가 아니라 반잔이나. 네, 바로 이렇게 관점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순간 자료에서 강조하는 내면의 힘, 파워와 의지, will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힘과 의지요. 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체다라는 자기인식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신감, self-confidence, 자발성, spontaneity, 그리고 자긍심, 프라이드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는 분석이에요. 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굴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내 자신이 좋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 확언이 가능해지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즉, 관점 전환은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 자체가 내면의 힘과 의지를 깨우고 그게 다시 자신감, 자발성, 자긍심으로 이어진다. 아, 정말 흥미로운 설명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해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체성을 잃지 말자. Don't lose your identity입니다. 네, 정체성. 근데 이 부분은 앞서 이야기한 거랑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요? 한편으로는 결국 모든 건 내 선택이고 책임이니까 남 탓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 같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많은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구조 속에서 일어나니까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남 눈치 보지도 말라.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여기서 핵심은 균형과 수용인 것 같아요. 균형과 수용이요. 네. 모든 실패나 어려움을 전부 다 내 탓으로 돌리면서 막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이것도 건강하지 않고요. 반대로 모든 걸 세상 탓, 남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것도 성장을 막는 태도죠. 그렇죠. 양쪽 다 문제가 있네요. 자료가 말하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랑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좀 현명하게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쪽 모두를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네.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이게 자발성 의지죠. 근데 내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이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수용이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핵심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즉,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회사에서의 역할, 회사원으로서의 나 말고도요. 남편 아내로서의 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나, 아들 딸로서의 나, 친구로서의 나 같은 다양한 나의 역할과 관계 속에서 나의 본질적인 가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회사 밖에서의 나를 잊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인생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처럼 계속 변하고 순환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닷, 즉 정체성을 딱 내리는 거죠. 잘 나갈 때의 나도 나고 어려움을 겪는 지금의 나도 여전히 나라는 사실. 이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핵심 정체성을 지키면서 삶의 변화를 받아들여라. 네, 균형 잡힌 시각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법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모두 누리자. Embrace both happiness and unhappiness. 네, 이 표현 자체가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보통 불행은 피하고 행복만 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불행까지 누리라니요. 그렇죠. 좀 특이하게 들릴 수 있죠. 자료에서는 행복할 때는 뭐 고급 레스토랑 가서 멋진 식사를 즐기고 불행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서 뜨끈한 우동 한 그릇 먹으면서 위안을 얻듯이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 양면성을 모두 끌어안고 경험하라. 뭐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정확해요.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삶의 전체, 그 총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좀 더 깊이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삶의 총체성. 네. 좋은 일만 막 추구하고 나쁜 일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어떤 성장의 의미를 찾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현실 자체를 좀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감사하기. 자료에 인용된 에픽테토스의 말처럼요. 그는 태어났고 살았고 그리고 웃었다. 이 구절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고 소중한가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아, 존재 자체의 경이로움. 그렇죠. 어차피 우리 모두 빈손, 제로 상태로 이 세상에 왔으니까 살면서 뭔가 얻으면 그냥 감사한 거고 설령 뭘 잃거나 실패해도 결국은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더 담담하게 여유롭게 삶의 굴곡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잃어도 본전이다.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요. 네, 더 나아가서 자료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더 큰 질서나 보이지 않는 숭고한 계획 같은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웃음이 찾아올 수 있다. 뭐 이런 다소 철학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어요. 와, 깊네요. 불행마저도 삶의 일부로 딱 껴안을 때 역설적으로 더 큰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오늘 저희가 이후경님의 샐러리맨의 애환과 재기 해법 이 자료를 통해서요. 현대 직장인이라면 뭐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슬픔, 비참함, 고독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좀 탐구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의 전환. 관점을 바꿔서 힘과 의지를 되찾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핵심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삶의 행복과 불행까지도 끌어안고 누리는 법.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점이 있어요. 자료 말미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관점 전환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 기업의 역할이요? 네, 한때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땀 흘렸던 직원들이 정년 퇴직하거나 혹은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난 후에도요. 그분들의 경력이나 경험을 살려서 의미 있는 앙코르 인생, 앙코르 커리어 이걸 설계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 기회를 주거나 재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아, 퇴직 후 지원이군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ESG 경영이고 중요한 사회적 책임, CSR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그들을 지지하고 품어주는 사회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예전에 유행했던 샐러리맨 칸타타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아, 네네. 매일매일 사표를 내고 싶지만 그래도 내일 또다시 출근하는 용기. 어쩌면 그게 더 큰 용기인지 몰라. 아, 맞아요. 그런 가사가 있었죠.
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그 힘 자체가 이미 정말 대단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당신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거나 혹은 직업인으로서의 당신 자신을 바라볼 때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요. 딱 한 가지만큼은 새로운 관점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변화는 뭘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